자, 이제 둘째 시간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시간 수업 스타일로 갑니다. 그래서 전적인 스토리처럼 이렇게 흐름도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그 흐름만 따시면 되고요. 내용 같은 경우 디테일한 거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줄거리가 남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복습을 하셨으면 하는데, 노트 정리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 하신 분? 예. 안 하신 분? 손 드신 분이 없네요. 그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1교시 들은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뭐 궁금한 점. 자, 없으면 됐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스터디 하시면 좋겠고, 스터디하면 더 좋고요. 스터디할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한테 나중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배운 거하고 연계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게 뭐냐. 저희가 이제 경영 전략의 수립 과정은 맨 처음에 비전 설정,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도착 지점, 별,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환경 분석은 현재 나의 상태 또는 출발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먼저 할까요? 목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요거는 OT 분석, 요거는 SW 분석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OT 분석을 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뭐냐면은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도구예요.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도구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주로 앞쪽에 있는데 2페이지 이겁니다. 그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은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서 그 외부 환경이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도구인데요. 이게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이 별명이 5 force model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5개의 force는 힘, 5개의 주요 세력 관련된 모델, 뭐 이런 얘기입니다. 5개인데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외부 환경 분석 도구가 뭐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기존 경쟁자예요. 나랑 지금 현재 경쟁하고 있는 사람, 상대. 여기가 나한테 제일 영향력이 높은 외부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자라고 적을까? 판매자. 일단 공급자라고 적을게요. 공급업자 또는 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을 사가는 구매자 해볼게요. 그래 놓고 요 공급업자, 기존 경쟁자, 구매자 요 라인을 앞으로 우리는 수직적 요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수직적 요인.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많이 나열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효율과 효과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효율성, 효과성. 두 번째로 그 플로우 개념, 유량하고 스탁이나 스테이트 개념, 저량 이런 용어가 나왔었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으로 머리에 남으면 됩니다. 세 번째가 수직과 수평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원재료 공급, 기존 경쟁, 구매 요런 흐름을 수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방향을 수평적 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학 통틀어서 앞으로 수직과 수평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됩니다. 그러면 수직이 뭐냐? 수직은요, 원재료 공급, 기존 제품 제조, 그러니까 원재료 제조, 판매 요 흐름을 수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직. 다르게 부르는 예가 없어요. 요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수평은 같은 제조면 제조끼리, 재료는 같은 재료끼리, 판매는 판매끼리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요 잠재적 진입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체재,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잠재적 진입자, 대체재. 근데 이건 내가 만약에 TV를 제조하는 회사다 그러면 이게 TV 제조할 잠재적 진입자, TV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TV의 원재료가 되는 무슨 뭐가 있을까? LCD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속에 들어가는 무슨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쪽은 판매, 무슨 하이마트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삼으시면 됩니다. 흐름을. 그러면서 수직이 더 중요합니다. 수직. 원재료 공급 제조 판매 라인을 수직이라고 부른다. 이걸 수평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세력을 분석하면서 그 5개가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따지는 것인데, 자세히는 안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 경쟁자가 많으면 나한테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울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존 경쟁자가 많으면은 이 산업에서 나는 기회예요, 위협이에요? 위협이죠. 경쟁이 심하니까 위협. 예를 들어서 공급업자가 많으면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네, 기회죠. 공급업자가 많으면 서로 나한테 팔려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살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팔려고 나선 사람이 되게 많아. 그죠? 서로 내 것 사달라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되겠죠? 나한테 유리한 구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많으면은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기회지. 이런 건 판단하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울 게 아니에요, 그냥. 그죠? 그러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 대자본이 드는 산업, 요걸 이제 또 나중에 보면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또는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산업, 예를 들면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산업으로 생각해 주세요. 대자본이 드는 산업. 규모 경제 뭐냐면은 목표가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 한 번에 왕창 생산해서 대신에 그 단가를 낮춰서, 그래서 경쟁하고자 하는 게 규모 경제.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그러면은 제품의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 한 대만 만들려면 진짜 돈이 많이 드는데 수백만 대 한꺼번에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대로. 그쵸? 그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비해서 1,000만 원이면 진짜 싼 거거든요. 자동차만 봤을 때. 그죠? 어쨌든 그런 게 규모 경제 대표적인 예인데, 대자본이 드는 산업, 규모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이라면 기존 경쟁자 간에 이건 기회일까, 위협일까? 대자본이 드는 산업,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이라면 나한테 기회일까, 위협일까? 자, 이거에 이제 위협 이렇게 되는데요. 왜 위협인가 설명드릴게요. 자, 대자본이 드는 산업, 규모 경제 드는 산업 또는 자동차처럼 초기의 비용은 엄청나게 들지만 대량 생산해서 원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하는 그런 특수한 산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산업에서는 불황기일수록 제품의 가격을 엄청 낮추려는 경향들이 생겨요.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원가보다도 낮게, 그러니까 그 가격이 원가보다도 낮게 엄청나게 내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불황기에 특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불황기는 소비자도 어려울 때니까 소비자한테 물건을 싸게 팔려고, 소비자 혜택 주려고 이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불황기일수록 원가보다도 낮게 손해보면서까지 파는 거예요. 손해보면서까지 파는 거예요. 출혈 경쟁. 왜 그러느냐? 대답이 경쟁사를 무너뜨리려고. 이게 목표예요. 경쟁사를 무너뜨리려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격을 낮추면은 상대방도 어떡하죠? 가격을 낮춰야만 경쟁할 수 있어요. 가격이 높으면 못 따라오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막 낮추는데 나 손해나도 상관없어. 내가 원가가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200만원, 100만원 내놓는 거야. 막. 그럼 경쟁사도
원가는 500만 원 내외인데 200만 원, 100만 원 따라서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막 손해나면서 막 팔어. 그죠? 그러면 누가 이기죠,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총알이 많은 사람이 이겨요. 총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는 그 손해가 나더라도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자금력이 부족하면은 조금 따라와서 손해나다가 더 이상 이제 만세 부르고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이제 경쟁사가 넘어지면 그때부터 어떡하죠? 가격을 다시 높이면 되지. 가격을 높이면은 경쟁사가 따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자본이 드는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시장이 매력적이라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들어오기가 힘들어. 웬만하면. 근데 이걸로 성공한 사례가 어디냐 그러면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듭니다. 10등 안에 정도 드는 그 정도의 큰 기업인데 불과 한 1,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삼성전자가 2단계에 걸쳐서 급성장을 했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휴대폰이에요. 두 가지가 삼성을 지금 크게 만든 비결인데 반도체 말씀드려볼게요. 이 반도체라는 게 대표적인 이런 대자본이 되는 산업이고 규모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이 삼성전자가 처음 이렇게 반도체 막 만들어서 이제 조금씩 인기를 끌 때쯤에는 반도체 유명한 회사가 일본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이렇게 네 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을 막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막 낮춰나가는 거예요. 막 덤핑 치듯이 막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경쟁사 반도체 회사들 다 낮춰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총알이 풍부한 회사가 이기는데 삼성이 이겨요. 왜냐하면은 삼성은 반도체 말고도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예요. 전자제품, TV도 팔고 이런 거 거기서 어느 정도 남잖아요. 다른 나라 반도체는 반도체밖에 안 했어. 반도체 전문 기업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반도체 손실 나는 걸 못 버티니까 다 망하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삼성은 다시 반도체 가격 높여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다른 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잘하는 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고 그 중에 두 개가 한국에 있어요. 예전에 LG 반도체 지금 SK 넘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삼성하고 두 개가 전 세계 합쳐서 약 8, 90% 차지해. 마켓쉐어를. 얘네는 고만고만 했었는데 그게 시장이 완전 재편이 됐어. 그렇게.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현상을 신문에서 표현한 용어가 있어. 뭐라고 그러죠?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막 끝까지 막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네,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킨 게임. 자,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를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치킨이 영어의 의미로 뜻이 뭐죠? 치킨이? 영어 공부하신 분들 영어 치킨 뜻이 뭐냐면 그냥 겁쟁이란 뜻이에요. 겁쟁이. 너 야 you are chicken. 너 치킨이야 너는 겁쟁이다는 뜻인데 그 이 치킨 게임이 원래는요 뭐냐면은 자동차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쪽 끝하고 이쪽 끝에 자동차를 서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앞을 향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상대방 향해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속도를 엄청나게 내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둘 다 포기 안 하고 밀고 가면 둘 다 죽어요. 정면 충돌하면. 그래서 쭉 가다가 한 사람이 확 운전대를 꺾어요. 방향을. 그러면 그 꺾은 사람이 지는 거야. 너 치킨이다. 너 겁쟁이다. 그런 게임을 이제 합니다.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런 건 예전에 우리가 서양 옛날 고전 영화를 보시면은 기사들 있잖아요. 기사들도요 이렇게 막대기 쫙 해놓고 한쪽 사람 이쪽에서 한 저쪽에 말 타고 이렇게 창 하나 들고 막 오다가 그죠?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이기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임을 합니다. 그게 치킨 게임이에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임을 치킨 게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 대자본이 되는 산업,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경쟁을 하면 기회겠어요, 위협이겠어요? 엄청난 위협이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자본이 드는 산업 또는
규모의 경쟁이 발생하는 산업. 자, 이럴 때 잠재 진입자를 연구할 때는 기회일까 위협일까? 기존 경쟁자 분석할 때는 위협입니다. 잠재 진입자 분석할 때는 기회일까 위협일까? 기회입니다. 왜? 잠재 진입자가 이 시장에 쉽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쉽게 못 들어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이거는 그냥 몇 조가 드는 또는 몇십 조가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와. 아무도 웬만하면 못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이면은 오히려 나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요소에 대해서 나한테 기회냐 위협이냐 이걸 분석하는 것을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은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단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 내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모든 기업. 또 하나는 정태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산업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하나는 정태적이다. 자, 모든 기업 대상으로 분석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모든 기업 대상 분석하려면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세상에는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분석한다고 해보세요. 자동차 산업에 있는. 현대는 대개 이제 승용차 위주인데 자동차 산업엔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너무나 종류도 다양하고 승용차도 저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경쟁자를 다 분석한다고 해보세요.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단점. 정태적이란 건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나 분석이 유용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지워질 건데 현재 기존 경쟁자, 현재 공급업자, 현재 대체재, 현재 구매자들을 분석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 자,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전략군 분석이라는 걸 씁니다.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그냥 간단히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전략군 분석이 뭐냐 그러면요. 전략군 분석이 뭐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분석할 때 포토의 산업구조 분석의 문제점은 모든 기업을 다 대상으로 분석하는 게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략군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동차 산업을 성격이 다른 전략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 내에도 각 기업들이 쓰는 전략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X축은요. 예를 들면은 상품의 종류 할까? 종류. 이쪽은 상품의 가격. 이걸로 자동차 시장들을 분류해 보면요. 현대자동차는 되게 이쪽에 있어요. 종류라고 해도 되고 품종이라고 해도 되고 품종. 소품종, 저가격. 현대자동차가 이게 목표예요.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제일 처음에 낸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뭐죠? 아세요? 포니. 포니라는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게 되게 작은 차죠. 작고 싼 차.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왜 먹혔냐면 그 세컨드 카로 먹혔어요. 이제 첫 번째 카는 가족 전체 카기 때문에 되게 커야 되거든요. 여러 명 애들도 실어야 되고 뭐 쇼핑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18살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면허도 따고 이제 자동차를 사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주는 차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종류도 적고 가격도 싼 쪽으로. 그런데 한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삼성이라든지 뭐 대우라든지 이런 자동차가 그 주변에 있어요. 근데 해외에 가시면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되게 이쪽에 있어요. 종류가 엄청 다양하면서 가격은 저가 경쟁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종류가 어느 정도 많으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현대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 대리점 가시면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진열돼 있어요? 너댓 대 정도 돼 있어. 소형차 한 개, 중형차 한 개, 대형차 이렇게 해서 너댓 개 돼 있죠.
근데 이 일본에 가면요, 도요타 자동차의 그 전시장이 관광 코스로 돼 있어. 워낙 자동차가 다양한 자동차 많았어. 그래서 한 층에 한 1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한 3층, 4층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다양해. 컨셉도 너무나 다양해.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가격도 싸. 왜냐면은 얘네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포진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해외 이쪽은요, 뭐 벤틀리라든지 뭐가 있나, 뭐 부가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롤즈로이스 뭐 이런 거,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쪽에 있어요. 품종은 다양하지 않은데 고가품으로 이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롤즈로이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 롤즈로이스는 손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자동차를 수제로 수제로,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산 사람의 시그너처를 넣어줘요. 금박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예약받아서 만들어. 여기는 대행사에서 예약을 한 것만 만들어, 그 사람한테. 그리고 예약을 받을 때 아무리 부자래도 당신은 우리 이 브랜드에 안 만들면 거부해버려. 안 팔어. 그쵸? 롤즈로이스의 품격을 유지하려고 사는 사람의 소비자의 어떤 퀄리티도 따져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파는데 요거 롤즈로이스 한 대가 이런 거 한 10대 가격, 20대? 10대, 20대 가격 정도 돼. 그죠? 그리고 대기가 한 1년치가 밀려있어. 그런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면 현대자동차 여러분 롤즈로이스하고 경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예 타겟층이 달라. 소비자가. 이거 살려는 사람이 관심도 없고 이거 사는 사람이 관심도 없어. 아예 달라.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자동차 회사이지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사이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동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가 롤즈로이스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뭐 미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네시스 정도 나오는데 뭐 G80, G90 이런 나오는데 뭐 롤즈로이스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 팔 건 지금 생각 없어요. 아주 한참 먼 미래니까 그냥 여기만 분석하면 돼. 이게 같은 전략군이에요. 다른 전략군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고 동태적이란 건 시간적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3차원인데 what 차원 어떤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느냐, what 차원 어떤 고객을 가지고 경쟁하느냐, how 차원 어떤 기술을 갖고 경쟁하느냐, 이거를 3차원으로 그려가지고 시간적 흐름,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어차피 전략이라는 건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변화, 제품의 변화, 고객의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얘랑 차이점은 얘는 현재에 있는 그 5개 세력을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미래 변화, 얘의 변화, 얘의 변화, 얘의 변화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점, 약점 분석 가볼게요. 강점, 약점 분석은요. 우리 회사가 강하다, 약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3개 자원 정도를 분석하는데, 조직의 구조, 조직의 문화, 그 다음에 조직의 자원, 이 3가지를 주로 분석해요.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문화, 자원.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배우기로 해요. 나중에 언제 배우냐면 조직행위론 가서 배워요. 조직의 구조, 조직의 문화. 그리고 지금은 여기만 관심 두는데 조직이 갖고 있는 자원은 또 다시 3수로 나누면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 이런 게 되게 강점, 약점 분석에 쓰이는 도구예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재무 자원.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혹시 경제학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데 경영학은 이렇게 막 나열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한 편인데 경제학은 단순하게 이런 기업의 어떤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하게. 그때 뭐하고 뭘 얘기하냐면 노동과 자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노동.
이런 게 자본. 그런데 이제 경영학은 그냥 셋으로 나열하는데 사실 돈만 있으면은 좋은 사람 채용 또 좋은 기계 사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안에 얘가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근데 경영학은 그냥 이렇게 크게 따지지 않고 그냥 쭉 나열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런 자원들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외우지 마시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강점화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돼요. 어떻게 하면 강점이 될 것이냐. 어떤 회사가 강한 회사일까요? 물적자원, 인적자원, 재무자원이? 대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높아요. 기계가 우수하고 사람이 우수하고 돈이 풍부하면은 강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경영에서 관심은 절대적인 양보다는 뭐에 있다? 절대적인 양보다는 주어진 물적자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 그쵸? 에 달렸다는 거지.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자원이 많으면 이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냥 있는 자원을 갖고 잘 활용하는 거예요. 믹스하는 거. 그쵸? 여기가 더 중요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거 한탄할 이유가 없어요. 많은 거 좋은 거 다 알아. 하지만 그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을 얼마 잘 활용하는 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강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전략적 적합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적 적합성.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전략적 적합성은 그냥 적합성이랑 구분돼야 될 개념이에요. 적합성과 전략적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적합성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도 적합성이에요. 적응. 날씨가 더우면 옷을 벗고 날씨가 좀 옷을 입고 뭐 이런 식이에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정도의 적합성인데 적합하게 그냥 살자. 환경에 적합하게 살자. 이런 쪽인데 여긴 그것이 아니라 요게 붙으면요. 이 이전에 아무도 한 번도 써먹었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자원을 믹스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전략적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 가능성을 발휘하려면 가장 쉬운 단어로 스트레치 해야 된다 이렇게. 스트레치. 그 또 스트레치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트레치가 뭐냐? 요거보다는 얘가 좀 쉬워 보이는데 스트레치가 뭐냐면 쫙 뻗치는 게 스트레치예요. 우리 기지개 하듯이 스트레칭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스트레치가 뭐냐면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여기 서 있는데 여기가 목표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목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저기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저는 여기 있는데 저 목표가 지금 달성이 어려운 목표예요. 제 현재 키나 리치나 손 길이를, 팔 길이를 봤을 때 달성 어려워. 근데 저기를 향해서 가려면은 제 모든 이게 신체적인 어떤 구조가 저기를 향해야 돼. 까치발을 띄고 손도 최대한 뻗치고 들고 있는 이런 도구도 좀 활용하고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달성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걸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대. 레버리지 효과는 또 뭐냐? 레버리지를 그냥 영어 단어로 해석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렛대라고 해석해. 지렛대. 레버리지를. 근데 지렛대 같이 생긴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시소. 놀이터에 가시면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시소잖아요. 시소. 근데 시소는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가운데 있어. 중심점이. 지렛대는요. 이 끄트머리로 가야 돼. 무게중심점이.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무거운 걸 여기다 놔도 이게 멀리 있으면 이거 조금만 내려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지렛대 원리죠. 그런데 이 지렛대 원리를 이 스트레치 경영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요만큼 내리는 거를 이거를 투입이라고 그래요. 투입. 이쪽을 누르면 이만큼 누르면 이쪽에서는 이만큼 올라가죠. 이걸 산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투입 대비 산출이 기대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지렛대 원리예요.
이 1대1이 아니라 투입을 해서 5시간 일을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한 30시간 성과가 나와. 30시간 공부를 향해 나와. 투입 대비 산출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게 지렛대. 5시간 분량 공부해내고 5시간 성과가 나오면 그건 놀이야, 놀이. 그냥 시소. 근데 지렛대 원리는 이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격차가 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날이고 여러분들 공부도 재밌어야 되고 성과가 좋으려면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전략적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강점화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스트레치 하면 돼요. 스트레치가 뭐냐? 달성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여기 집중해야 돼. 제 발, 손, 팔, 눈 뭐 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레버리지 뭐냐면 투입이 적어도 산출이 커져. 기대보다.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갖고 있는 시간은 그걸 갖고 낼 수 있는 성과는 남의 3배 이상 내보세요. 그러면 진짜 공부 편하거든. 남 15시간 공부할 때 5시간만 해도 돼. 3배 성과만 나오면. 그게 공부의 어떤 전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많이 늘려라. 진짜 그건 원시적인 얘기. 여러분 다 사정들 있잖아요. 공부할 수 없는 사정도 있잖아. 집이 학원에 먼 사람도 있고 알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 사정을 감안해서 내가 남들과 유사한 시간 또는 적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오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고 그게 공부에 좋은 전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스트레치 해야 되고 스트레치가 뭐냐? 달성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쫙 뻗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겠다.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하루 12시간? 그런데 목표를 세워 이렇게. 내가 평소에 아무리 쥐어짜도 10시간밖에 안 돼. 하루에. 10시간은 어찌어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목표를 이렇게 세워. 그러면은 이걸 달성하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화장실 갈 때도 책 갖고 들어가야 돼. 버스 타고 움직일 때도 책 갖고 보고 있어야 돼. 그래도 12시간 절대 안 돼. 한 10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러면 예전보다 성과가 훨씬 좋게 나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달성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하루에 평소에 10페이지밖에 못 읽는 사람이다 그러면 20페이지를 목표를 세워 아예. 달성 안 돼도 돼. 그렇지만은 목표를 세웠을 때 모든 걸 다 집중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 제대로 다 끝나신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내년 한 7월쯤 돼서 공부 다 끝나갖고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실력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누군 떨어져. 왜?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그래. 한두 문제 차이가 뭐 때문에 발생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 어떤 10시간 30분을 10.5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차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5분만 더 하는 게 이기는 거고요. 5분만 더 하는 게. 근데 그러려면 목표 자체를 이렇게 세우는 거지. 이거 달성 안 돼도 돼요. 어차피 달성이 어려운 목표예요. 그렇지만 이걸 세우는 거야. 이걸 향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다. 완전 다 던져버린 저쪽으로. 그래야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거는 있는 자원 활용할 때 쓰는 전략이에요. 더 다른 전략도 많지만 지금 요거 한번 소개받은 거예요. 자원,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스트레치하는 거예요. 목표를 아주 높게 세우는 거예요. 됐죠?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고요. 자, 이제는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조금만 지우고 자, 전략시로 다시 돌아가면은 전략시로 3단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 그 다음에 기능별 전략. 항상 시험 이제 공부는요, 이 막 디테일한 거 외우지 마시고 이 큰 틀만 자꾸 머리에 반복. 이게 생각이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 붙게 돼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 큰 줄기만 자꾸 머리에 남게 해주시면 돼. 이거. 이렇게. 자,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를 따지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부 전략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방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이 뭐냐면은 공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성장 전략이라고 성장 전략. 공격, 성장. 있고 두 번째 방향은 유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유지 전략. 세 번째는 공격 대신에 방어, 성장 대신에 축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방향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공격이나 성장, 유지, 축소나 방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공격, 성장은 뭐냐면 현재 이게 납니다. 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쳐나가려고 하는 게 공격 전략이에요. 방향성. 나 현재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뻗쳐나가려고 하는 게 공격 전략이에요. 그럼 축소는 이게 납니다. 난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하는 게 축소나 방어예요. 현재 나를 좁혀나가고 줄여나가는 게 축소. 그러면 유지는 이렇게 회사가 있고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큰 틀은 유지가 되는데 내부 구조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세 가지인데 하나는 외부로 뻗쳐나가고자 크고자 키워나가고자 하는 거 성장 전략이나 공격 전략. 하나는 반대로 축소하고 줄여나가는 전략. 하나는 내부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방향을 좀 바꾸는 거.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얘부터 이 공격 전략, 성장 전략은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세일즈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앞으로 해석해 주세요. 매출. 아니면 마켓시어. 이거는 점유율. 크게 길게 쓰면 시장 점유율. 자, 요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게 공격 전략이에요.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세일즈나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출을 높이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소비자 봐라, 소비자. 화살표 일로 갈게. 마켓시어 높이려면 누굴 바라봐야 돼?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경쟁자를 봐라, 경쟁자. 경쟁에서 이겨야지 마켓시어가 높아야지. 그런데 소비자나 경쟁자는 회사 내부 사람이 외부 사람이. 이거는 외부 사람, 외부. 공격 전략, 성장 전략은 눈이 어디를 본다? 바깥에 보여, 바깥에. 회사 바깥에. 소비자도 보고, 경쟁자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 목표, 매출이나 마켓시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유지나 방어는 같은 건데요. 유지 방어 이렇게 모아서 그냥 유지 및 방어, 유지 및 축소 거의 같은 건데 얘네들은 관심이 어디냐면요. 요거는 이익 극대화에 있어요. 아까 이윤 극대화 같은 말이에요. 이윤 극대화, 이익 극대화 있는데 우리가 아직 회계를 안 배웠는데 회계 어차피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회계학 가시면 이윤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수익이 매출액 세일즈예요. 저기 있는 세일즈 수익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 이게 회계학의 로직 중에 하나예요. 이익 구하는. 근데 우리 목표가 이익 극대화인데 이익 극대화인데 수익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일정하다고 표현하는 뜻이에요. 수익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익 높이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 비용 낮춰야지. 그렇죠? 근데 비용 낮추려면 회사 내부를 바라봐야 돼, 외부를 바라봐야 돼. 비용, 이 전기세가 많이 든다. 전기세 아끼자. 그게 다 키지 말고 홀수만 켜. 아니면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반만 켜. 뭐 이런 거. 그렇죠? 공공기관 가시면요. 여름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빵빵 못 틀게 해놨어. 그렇죠? 전기의 전기를 좀 아끼려고. 그런 식으로 관심이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이 3개지만은 크게 이 카테고리를 둘로 나누시면은 위에 게
공격적 전략을 우리가 적극적 전략, 이렇게 아래 이렇게 두 개를 소극적 전략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 대 소극적.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매출과 마켓시어 높이는 거는요,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도 돼. 손실 나도 돼. 그런데 매출이나 마켓시어 높아지는 게 중요해. 매출이나 마켓, 이익이 안 나도 돼. 손실이나 상관없지만 매출이나 마켓시어가 높아지는 게 목표예요. 이런 거를 신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를 외형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형 키운다는 걸 더 쉽게 표현하면 몸집을 키우는 거예요. 몸집을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시면요, 그 누구랑 막 싸우게 생겼어, 맞춰서. 그러면 나를 막 크게 보이려고 애를 써. 그죠? 살모사 같은 뱀도 이렇게 확 서가지고 내가 크다고 막 보여주고, 공작 같은 것들 막 크게 확 펼치고 못 덤비게 하는. 그죠? 나 이렇게 거대하고 크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게 이거예요. 내가 여기 제일 키가 크고 제일 힘이 세거든. 까불지 마. 이게 외형을 키우는 거예요. 이익 안 나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세일즈나 마켓시어 높이는 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알차게 하고 싶어. 알차게 내실을 키우는 거예요. 열매를 키우고 이런 쪽이. 그래서 여기 막 알차게 막 이렇게 비용도 아끼고 전략하고 막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니까 이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잖아요. 이쪽은 좀 적극적이고. 그죠? 그렇게 구분합니다. 시험은 어디가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위에 공격적인 거하고 아래 좀 수세적인 거, 약간 방어적인 거, 어디가 더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위가 훨씬 잘 나옵니다. 위가.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영에서 기업의 가정은요, 기업은 생명이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영원히 갈 수 있다. 우리 인간과 다른 거죠. 인간은 생명이 유한한데 기업은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성장을 가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장 전략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해 있고, 대신에 이쪽은 이 유지나 방어 축소 전략은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면 면접에 대한 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면접은 현실성 있는 질문을 하거든요. 요즘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 요즘 남북 관계가 지금 한참 좋아지다가 요즘에 갑자기 정체 상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즘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됐냐, 그럴 때는 이쪽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용은 아니에요. 시험용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거는 내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인데 일정하고 얘를 낮추기 때문에 내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지 전략에 쓰이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리스트럭처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스트럭처링, 이런 단어 하나만 알아두세요. 리스트럭처링은 그냥 스트럭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요, 구조 조정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트럭처링, 구조 재조정, 구조 조정. 근데 이 구조 조정이라고 해석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느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람 자르는 거로 받아들여. 정리해고.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규모를 유지하는 채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고랑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 단어를 수입할 때 리스트럭처링을 정리해고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물론 정리해고, 사람의 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하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지 쪽이니까. 그러면서 내부 구조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스트럭처링. 그러면 축소 쪽에서는 어떤 용어들이 주로 쓰이냐면요, 주로 이제 매각,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라서 팔아, 이렇게. 여긴 궁극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그쵸? 커지는 건 되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서 파니까 매각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는 분사라는 단어를 써요. 분사가 뭐지? 회사를 쪼갠 거예요. 회사를 쪼갠 거. 그럼 얘랑 뭐가 다르냐면, 이걸 매각했다면 이건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분사하면은 이것도 내 회사예요. 회사를 그냥 쪼갠 거지. 분사. 근데 분사랑 같은 말로
스핀오프라든지 뭐 스핀아웃이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분사, 스핀오프, 스핀아웃. 그 다음에 또 디베스티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베스티처. 참 영어가 많이 나와요. 경약을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영어가 많아. 디베스티처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디베스트까지만 일단 영어로 써보면은 다이베스트 이런 거고요. 이 다이베스트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인베스트란 단어. 요건 또 아시는 거예요. 인베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걸 투자라고 해서 그냥 투자는 뭐냐면은 돈이 바깥으로 나가고 내가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투자해서 뭐 사면 커지잖아요. 불어나고 그 인베스트예요. 근데 이 다이베스트, 이 베스트란 단어는 그냥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 그러니까 안으로 던지는 거, 이건 반대로 던지는 거예요. 다이베스트는. 그러니까 투자에 반대하시면 돼요. 투자 반대는 뭐냐면은 돈이 들어오고 몸집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작아진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 이거 파니까. 매각. 그죠? 그 다이베스트라는 것은 그냥 매각이나 분사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로 쓰시면 되세요. 디베스티처. 그럼 다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기 때문에 공격 전략, 성장 전략 위주로 볼 거예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유지나 방어 축소는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개념 있죠? 리스트럭처링, 매각이나 분사, 스핀업, 스핀아웃, 디베스티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오늘 남은 시간은 이쪽 공격 전략, 성장 전략에만 집중해서 갈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좀 많이 지우고 전체 흐름이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얘는 어디쯤에 있는 거다.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성장 전략 또는 공격 전략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얘는 목표가 세일즈나 마켓 시어 높이는 것으로서 외형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중간에 한번 잠깐 쉴 수도 있어요. 잠깐 짧게. 그 전에 요 기본 틀 소개하고 디테일한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뭘 배울 거냐면 성장 전략이라는 말 없어도 될 것 같고 성장 절차 또는 순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순서. 성장을 좀 깊게 배우겠다 이거죠. 그럼 성장 절차나 성장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 개별 기업이 수직적 통합 그 다음에 다각화 요거예요. 경영을 가장 쉽고 재밌게 이해하려면 흐름, 순서가 이해가 됩니다. 개별 기업이 수익적 통합, 다각화 이 순서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요거에 대한 기초 개념만 조금 소개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살붙이고 이건 그 다음 시간으로 제가 갈게요. 그러면 이제 수직적 통합을 이해하려면 이 수직적이라는 말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수직적이 뭐였죠 아까? 이렇게 했었어요. 원재료, 제조, 판매. 이걸 수직적 방향이래요. 수직적. 원재료를 확보해서 이걸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 저 바깥에 있는 소비자까지 연결하는 과정을 수직적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여기서 통합한다는 거예요. 통합. 수직 통합.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통합해갖고 이걸 한 회사로 만들거나 제조 플러스 판매를 한 회사가 하거나 아니면 얘를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복잡해서 안 하는데 이 세 개가 다 한 회사가 다 하거나 다 합쳐버리거나 그게 수익적 통합인 거예요. 그죠? 수익적 통합. 반면에 이 다각화는 뭐냐면 이건 또 새로 소개된 개념인데 신제품, 신시장 쪽으로 진출하는 걸 다각화라고 해요. 신제품, 아예 새로운 제품, 아예 새로운 시장. 둘 다 새거. 제품도 새거, 시장도 새거. 이렇게 하는 걸 다각화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주 통합이 먼저고 다각화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왜 그럴까요? 이것도 경영에 되게 중요한 마인드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오늘 진짜 첫날이지만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주 통합이 먼저고 다각화가 나중에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수익주 통합은 원재료 제조 판매 라인상에서 통합하는 거고 다각화는 새로운 분야로 가서 진출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먼저 얘 나중에.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 그럼 대답이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응?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디가 더 위험할까? 얘가 더 위험하죠? 왜? 이건 그래도 내가 하는 사업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산업이에요. 어느 정도? 그죠? 근데 얘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예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경영, 앞으로 오늘부터 경영 끝날 때까지, 나중에 재무나 회계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의 핵심은 뭐냐면은 위험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인데, 위험 큰 게 좋은 거예요? 위험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위험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작은 대안을 먼저 택하고 위험이 큰 대안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순서 결정할 때 얘기예요. 위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게 좋기 때문에 위험 낮은 걸 먼저 택하고 위험 높은 걸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각화를 다시 관련 다각화하고 비관련 다각화로 나누어서 배울 예정이에요. 관련 다각화는 관련된 분야에서 다각화, 비관련 다각화는 비관련된 분야에서 다각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얘가 먼저 얘가 나중에. 이유가 뭘까요? 위험. 어디가 더 위험이 클까? 이쪽이 훨씬 더 위험이 크지. 그죠? 완전히 비관련된 분야로 다가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햇반 만들던 회사가 영화 만든다. 완전 햇반 산업, 식품 산업하고 영화 산업 완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진출하는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정도면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 같이 운동선수가 연예인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죠.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 그죠? 뭐 어떤 스타쉽, 뭐 하여튼 스타라는 것도 좀 추구하면서 팬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각화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그러면은 요건 뒤 시간으로 가고 요걸 먼저 끝낼 건데 수익적 통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더 좋거든요. 수익 통합의 반대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려고 해요. 아웃소싱은 외주 또는 외주화라고 해도 되고 또는 그냥 더 쉽게 외부화라고 해도 돼요. 외부화. 아웃소싱. 그러면 이 반대 개념의 수익적 통합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거를 내부화라고 해도 돼요. 이거 내부화인 거예요. 이거 내 거로. 우리 회사 내부로 갖고 들어온 거 내부화. 여기는 외부화. 반대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둘을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수익적 통합 내부화에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요? 아웃소싱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까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식적으로 통합을 하면 장점이 뭘까? 통합이란 말이 어려우면요. 이건 그냥 M&A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M&A. M&A 우리가 흔히 합병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M&A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통합보다. M&A.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자, 수익적 통합하면 장점이 뭘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장점이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장점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학교 캠퍼스 앞에서 자취하던 사람이 한 달 자취하면 뭐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든다 칠게요 그냥. 근데 만약에 마음이 잘 맞는 친구하고 방을 하나 얻어서 같이 공유하고 관리비를 반씩만 내기로 했다. 합친 거죠? 그죠? 그럼 비용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니까 인수합병하고 통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합병하게 된다. 얘기하는데 세금 얘기를 잠깐 해드려 볼게요. 세금은 이제 우리가 경영학 전체로 치면 어디서 주로 배우는 거냐면 회계학 안에 회계학 배우다 보면 세무회계 쪽 배울 때가 있어요. 잠깐 소개할 건데 세금은 흔히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럼 직접세하고 간접세 어떻게 구분하냐면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자가 같은 거예요. 직접세. 부담할 사람이 납부할 사람이 부담까지 하는 거예요.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하고 납부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서 예를 드는 게 쉬운데 직접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떠올리시면 되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법인세는요. 그 법인이 회사가 1년 동안 영업활동 열심히 해서 번 돈 갖고 자기가 낼 세금 계산해서 자기가 납부하는 거예요. 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이 개인 사업하고 나서 남잖아요. 그 중에 세율을 곱해갖고 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내는 거예요. 세금 신고하면 자기가 직접 내요. 근데 부가세는 부담하는 자, 납부하는 자 달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재료업체가 있다 칠까? 재료.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소비자. 아주 단순한 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재료업체가 100원 어떤 물건을 사다가 100원짜리로 재료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 100원을 팔면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여기서 100원을 받아요? 얼마 받아요? 부가세가 있는 세상이라면 110원 받죠? 부가세 10% 가산해갖고 110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110원 받아갖고 100원은 자기가 갖고 10원은 어디다 내냐면 국가에다 냅니다. 세금으로. 그러면 납부하는 자는 얘고 부담하는 자는 얘예요. 10원은. 맞죠? 납부하는 자하고 부담하는 자 달라요.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이 110원에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조금 노력했더니 120원 정도 가치의 물건이 됐어. 내가 노력해서 가치를 높여갖고 120원짜리가 됐어. 이 사람한테 팔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걸 이제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럼 돈을 얼마 받냐면 132원을 받아요. 120원에 12원 더해가지고 10% 더해가지고 이렇게 받아. 그럼 이게 다 내게 아니라 120원 잘 갖고 12원은 어디다 내냐면 국가에다가 냅니다. 부가세로. 그러면 부담하는 자, 납부하는 자 다른 거잖아요. 그죠? 부가세 구조예요. 여기는 자기가 직접 신고해서 자기가 직접 내. 여기는 남의 거 걷어다가 대신 내. 간접세. 그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세금을 절약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절약되는 거냐. 그것만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한데 요걸 먼저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은 잘 보면 세금은 먼저 내고 먼저 돈이 나가고 나중에 돈이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 10원 준 거를 빼고 실제로는 2원만 내 정부에다가 2원 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돈은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근데 이제 여기 이 거래 과정에서 10원 먼저 내고 12원 나중에 받아서 10원 까고 2원만 내면 돼요. 그게 부가세 체계예요. 뭐 시험에 나온 건 아니니까 편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합쳤다. 한 회사가 되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움직이는 게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거래 아니죠? 안 내죠? 안 내고 먼저 받아. 먼저 받고 나중에 내. 부가세는 보통 다음 달 10일 정도 내거든요. 이번 달에 막 거래가 일어나면은 모았다가 다음 달 10일 날 내. 신고하면서. 그러면 이런 내 돈은 아니지만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그 중에 일부를 내잖아요. 그럼 얘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 세금이. 그래서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세금이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A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있다 칠게요. 이익이 100억이나 났어. 세금 얼마 내야 되죠? 요즘에 법인세 세율이 얼마쯤 되냐면은 한 20%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나 20%쯤 된다고 하면은 20억을 세금을 내야 돼. 아까운 피 같은 돈이 20억에 나가. 세금으로. 그쵸? 이걸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회사를 하나를 합쳐갖고 이걸 인수합병을 해. 근데 이 회사가 100억의 손해가 나는 회사야. 네? 합쳐. 그러면 여기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 합병해가지고. 내가 이익이 많은 회사인데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손해가 많이 나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은 합병 후에 손익은 0이 되잖아요. 0. 안 내도 되잖아. 그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불과 이 세금을 아끼려고 이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 똑같거든요? 세금 아끼려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 집안과 집안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요, 이게 매우 쉬운 게 뭐냐면은 이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아예.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서류상의 회사만 만들어. 그런 다음에 12월 30일 날 합쳐. 그리고 1월 1일 날 다시 분할해. 서류상으로만. 그럼 세금 안 내도 돼. 이렇게 쉬워요. 진짜 회사 갖고 안 해도 돼요.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하나 만들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는 회사를 만들어. 이런 거는요. 나중에 회계학 배우시면 회계학은 회계 자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요. 이익을 높이고 낮추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만든 다음에 합쳐가지고 세금 일단 줄이고 다음날 1월 1일 날 다시 분할하고 나서 이거 처리하는 건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쓰면 돼. 너무나 쉬워.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A 통합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장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합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 옆에 어떤 회사가 합병했다 하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금을 절약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단점 뭐가 있냐면은 융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M&A 합병은요 결혼과 똑같아요. 두 가정이 합치는 거 똑같아. 합병이니까.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안 보였던 게 그 다음에 보여요. 결혼하고 나면은.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연애하는 과정에서는 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결혼을 하면은 다른 게 다 보여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짠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싱거운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야행성이고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찬 시원한 기운을 좋아하고 어떤 따뜻한 기운 좋아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부딪혀.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융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걸 극복을 못하면 서로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극복하면 더 탄탄해지는데 항상 그런 일이 생겨.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문화로 자라왔던 회사가 뭉쳤을 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아. 생각보다. 융화가 안 될 때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메이저 은행이 몇 개 없잖아요. 지금 뭐 국민은행 무슨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은행이 불과 한 10년 전에 IMF 때 그 직전에 보시면은 은행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인수합병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은행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합쳐갖고 커진 게 우리은행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제가 듣는 얘기하면은 그 아직도 우리은행 안에 가면은 구한일파와 구상업파가 끼리끼리 모이면서 우리가 이기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남아있대요. 지금 KB국민은행 같은 데도 옛날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쳐진 거거든요. 주택은행은 이제 공기업이었잖아요. 합쳐졌어. 뭐 문화가 다른 거야. 그러면 융화가 잘 안 돼.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방 합쳐서 살고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좋지만 또 안 좋은 경우는 싸우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게 일단 장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아웃소싱은 장단점이 뭘까? 따로 외우지 마시고
요게 반대 개념이니까 요거를 반대로 표현하면 장점이에요. 융화에 대한 뭐 요구가 없다. 융화할 필요가 없다. 아웃소싱은. 또 단점은 이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 세금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단점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요. 잠재적인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잠재 경쟁자가 커질 수 있다. 아웃소싱을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이키 예를 제일 많이 드는데, 왜냐면 나이키가 아웃소싱으로 성공한 기업의 대표적인 예예요. 나이키는 수많은 그 경영 기능 중에서 딱 2개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하거든요. 그럼 2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연구개발 R&D, 하나는 판매. 나머지 중간에 있는 제조 이런 건 다 아웃소싱 했어요. 직접 생산 안 해요. 애플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직접 제작 안 합니다. 제작은 다 어디다 맡기죠? 중국에 있는 뭐 팍스콘 뭐 이런 데다가 맡기고 자기네들은 개발만 해. 개발과 판매만.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나이키가 자기네 연구 개발, 좋은 제품을 상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는 외부에다가 아웃소싱 주고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이 회사의 아웃소싱을 예전에 어디서 했냐면 우리나라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 대주로 했었고 요즘 이게 동남아로 넘어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들이 이 나이키를 외주받아서 하청받아가지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그 회사들은 실력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엄청 실력 좋아요. 나이키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물건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되냐면 나도 직접 이 운동화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실력 갖추고 나면요. 직접 사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경쟁자가 돼버려요. 아웃소싱을 하다 보면요. 잠재 경쟁자들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런 단점도 하나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짚으실게요. 이 수조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더 소개하면요. 장점은 통제력이 높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뭐 저런 제조 기능, 뭐 판매 기능, 뭐 재료 이런 것들을 내가 지배해서 통제할 수 있다. 대신에 유연성은 낮다. 유연성은 낮다. 그때 이렇게 막 유도리 있게 바꾸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이게 하나로 붙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만약에 아웃소싱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사가 나오고 여기가 제료 업체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어. 그럼 유연성이 있다는 건 얘한테 사다가 요번에 얘한테 살 거야 이러면서 얘네들 경쟁도 시키면서 나한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합병이 돼서 우리 회사가 됐다면 고지고대 얘에서만 사야 돼. 얘한테만 사야 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기술 능력에 내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유연성이 없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웃소싱은 단점이 통제력이 낮다 이거고요. 장점은 유연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반대 개념이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쪽에 내부와의 장단점, 외부의 장단점을 봤는데 여기는 얘가 마음에 들지만 얘가 걱정되고 여긴 얘가 마음에 들지만 얘가 걱정된다. 너무 둘 다 극단적이다 그러면 이 둘을 섞은 중간 형태, 그러니까 준통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개념인데 이건 완전 통합이고 완전 아웃소싱은 준통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준통합이라는 개념이 3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소개하고 싶게요. 첫 번째가 조인트 벤처 형태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장기 계약, 그러니까 주식의 상호 보유가 수반된 장기 계약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냥 장기 계약도 있고 이거는 참조만 하세요. 요 둘을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 줄여서 JV라고 썼어요. 조인트 벤처 형태의 수익적 통합. 주식의 상호 보유가 수반된 장기 계약, 그냥 장기 계약.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중간에 섞인 개념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수익적 통합은 M&A는 인수합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개념이에요. 인수합병. 이거는 쉽게 말하면 100%를 매수하는 거예요. 저 회사 100% 전체를 다 사는 거예요. 인수합병이면. 그럼 조인트 벤처는 뭐냐면 조인트 벤처는 50% 내외를 사는 거예요. 조인하는 조인. 조인트 MT 이런 거 가보셨죠? 조인트. 둘이 한 반반 정도는 양쪽이 반반. 조인트 벤처. 그래서 50% 형태를 주식을 보유하는 그 수익적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두 개는 장기 계약으로 끝나는데 하나는 주식의 상호 보유가 수반된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없이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두 개가 수익적 통합, 가운데 두 개가 장기 계약, 마지막 번이 아웃소싱 써 있는데 이 두 개가 장기 계약이면은 이건 아예 통합한 거고 장기 계약, 장기적 계약 맺은 거면 이건 장기 계약일까요? 단기 계약일까요? 아웃소싱은 단기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통제력이 약한 쪽, 이쪽이 통제력이 높은 쪽. 그러면 이쪽은 통합. 여기는 장기 계약, 여기는 단기 계약. 아웃소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장기 계약하는 거랑 내 주식을 제가 사고 제 주식을 내가 사면은 어디가 더 끈끈할까요? 주식을 상호 보유한 게 좀 끈끈하겠죠. 쉽게 말해 이런 건 피를 섞은 거나 마찬가지. 나의 일부를 너한테 주고 너의 일부를 나한테 주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끈끈합니다. 이건 장기 계약 맺는 거, 이건 단기 계약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중간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통제력이 이쪽이 제일 높고 유연성이 이쪽이 제일 높은 이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력과 유연성을 고려해서 양극단적인 두 개가 좀 부담스럽다면 중간에 섞은 개념으로 우리가 택해서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준통합이라고 합니다. 꼭 100% 여기처럼 무리하게 100% 사서 가지 말고 50%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예 여기처럼 단기 계약하지 말고 장기 계약 맺어도 되고 네? 또 장기 계약 맺으면서 더 끈끈하게 하려면 주식을 좀 이렇게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요거는 제가 쉬었다 들어와서 여기를 마무리 짓는 거로 오늘 하겠습니다. 잠깐 요번엔 좀 짧게 쉴게요. 짧게 쉬었다 하겠습니다.